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영끌족들만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영끌족들이 아닌 차주들도 부담은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면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는 이때부터 올랐는데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속이고 전문가나 작자들이 저금리라고 계속 속여왔는데 언제부터 올랐어요? 2020년 8월부터. 기준금리 2020년 8월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 와가지고 이주열 총재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해서 뭐 엄청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주열 총재는 굉장히 늦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외적 파월이나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더 늦게 해서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잖아요. 이주열 총재가 잘 올린 게 아니라 사실은 늦게 올렸는데 미국보다 잘 올렸다. 이 정도죠. 다른 나라보다 반응이 조금 빨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물가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거다. 근데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이창용 총재는 물가를 잡는데 중점을 두겠다.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물가는 잡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자 부담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5억 빌렸어요. 강서구에 9억 원대 아파트면은 서울 아파트 중엔 굉장히 비싼 아파트일까요? 아니죠. 부동산 원에서는 9억대고 뭐 KB에서는 10억 넘어갔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굉장히 평균적인 아파트를 산 거죠. 그런데 연 528만 원의 부담이 늘었다. 그 다음에 13억 원, 이거 저번에 다뤘던 그거죠? 13억 원 주고 샀는데 마포구 아파트, 요거는 마용성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거 산 거죠? 주담대는 4억 3천. 오히려 주담대는 더 적게 빌렸죠. 수입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대출이자는 300만 원씩 나간다. 그래서 이자 부담 합치면 월 340만 원 정도 나간다. 4억 8천만 원 빌렸더니 연 원리금 부담 83만 원 늘어난다. 요거는 기준금리 1.25% 올랐으니까 시중금리도 1.25%로 계산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났죠. 5억 빌려서 2년 새 528만 원 늘었는데 83만 원 늘어서는 택도 없죠. 이게 실체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한 거고 축소 발표하고 있는 거다. 왜냐면 83만 원 정도는 별거 아니네. 연 83만 원이면 월 얼마예요? 10만 원도 안 하죠. 7만 5천 원 정도니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본인은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히 심각해지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버틸 수 있겠네? 그러면은 안 달라는 건 무주택자들이겠지? 하면서 버티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버티고 버텨서 집값 안 떨어지게 만드는 동안에 진짜들은 팔고 빠지고 있죠. 그리고 저렇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버티면 뭐예요?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말에 속아놓고서 나중에 하우스푸어 되는 거다. 자, 보면 어때요? 열흘 만에 60만 원 올랐다는데 무슨 1년 새 80만 원 올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얼마 밀렸어요? 주담대 3억 5천만 원. 아까 4억 8천이라면서요. 그러면 열흘 만에 60만 원 오르고요. 그 전에 금리 인상 계속하는 동안 20만 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봐야 할 거는 기준금리도 기준금리이지만 실질금리를 봐야 하는데 실질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80만 원 늘었고 버텨봐야지. 버텨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못된 길로 버티면 그거는 오히려 손해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영화배우의 꿈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정우성 같은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런다고 계속 버티고 버텨봤자 일단 이게 안 되는데 의미 없는 버팀이죠. 그런 것처럼 의미 없는 버팀인데도 희망만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다. 옆에서 잘생겼어요 하면은 자기 객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속죠? 나 잘생겼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객관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버티고 버텨서 남는 건 많은 기회비용을 놓치고 시간을 날리고 그만큼 재산도 날릴 수밖에 없게 되더라. 자, 지금도 보세요. 9개월새 1.25%포인트. 아까 그 80만원의 이자 부담 17조 원에 대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이자 부담이 17조 원이 늘었대요. 17조 원만 늘었냐? 그래서 저희가 금리와 가계부채 총량을 가지고 계산을 늘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봤을 때 보통 한 54조, 55조 정도에서 집값 하락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공포 수요들이 많이 샀고 심리가 굉장히 미쳤기 때문에 버티고 있을 뿐이에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50조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죠. 한 45조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나 늘었어요? 22년 1분기까지는 정확한 계산이고 2분기는 저희가 추정으로 계산을 했는데 5월 은행금리 몇에서 몇 프로 사이이다 했을 때 딱 중간값. 그리고 4, 5월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감 반영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거의 80조에 육박한다. 자, 그러면 이게 한 45조 정도에서 79조까지 한 34조 정도가 늘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17조의 배가 넘죠. 그리고 2배 조금 안 될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버틸만 해요. 아직도 저금리인 것 같아요. 물론 금리는 언론에서 그래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금리는 한 7에서 8% 사이였다. 지금은 이제 뭐 한 4%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값 안 떨어진다. 그때 원금이 적었잖아요. 원금이 적으니까 지금 이자 부담은 1.5배 이상 큰데 금리가 낮아도.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학자금 대출 받느라고 한 500만 원 정도 빌렸어요. 금리 10%야. 연 50만 원 갚으면 돼요. 연 50만 원 엄청난 부담이 되나요? 근데 집 살려고 한 5억을 빌렸어요. 연 4%예요. 2천만 원이죠. 그러면은 4%일 때 돈 빌리는 것보다 10%일 때 돈 빌리는 게 부담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총액이 달라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총액과 금리를 같이 봐야 되는데 금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아, 이때는 7, 8% 되니까 떨어진 거고 지금은 7, 8%안 되니까. 모든 나라들은요 대부분 저금리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기 때문에 과거에 고도 성장할 때 금리를 쭉쭉 올리다가 성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선진국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청소년 때 쭉쭉 크다가 성인 때는 안 크는 것처럼 성장의 한계를 맞이합니다. 지금도 미국이 성장이 빨라요? 아니면 저기 개도국들이 더 빨라요? 근데 물가만 계속 치솟아 봐요. 금리만 계속 치솟고. 그럼 나라가 위험해져. 그러니까 당연히 저성장 저금리로 모든 나라들은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그때보다 금리가 낮더라도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은 더 커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문제는요. 지금 79조죠. 근데 앞으로 80조 넘어가는 거, 100조 넘어가는 거 순식간이죠. 이자 부담만. 그래서 보면은 5에서 7월에 물가는 5%대고 6% 넘어갈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하반기에. 근데 이게 언제 이후에요? 외환위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6%는 안 나왔다는 거죠. 6%대가 나온다는 건 지금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가속화된다는 건데 문제는요. 여기는 붕괴되고 금리를 낮췄잖아요. 근데 만약에 붕괴되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냐? 절대 그런 상황이 안 되죠. 왜? 이때는 감당 가능하고 유동성을 낮추는 세계적인 추세로 갔다면 지금은요. 인제 유동성 축소 시작되고 물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유동성을 푼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터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파월도 이창용 총재도 물가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하고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하겠다. 즉 금리를 개빨리 올리겠다. 그래서 보면은 비트코인 괜히 떨어졌겠어요? 비트코인은 유동성 지표이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하니까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체의 가치는 없다고 늘 말씀드렸죠. 기술이 가치가 있는 거지 코인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 코인의 가치를 부여를 했죠. 그리고 급격히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 많이 풀었는데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한계까지 올라갔는데 코인은 처음 보는 자산이기도 하고 항상 그런 거에 당하죠. 처음 보는 자산. 닷컴 버블 때문에 똑같죠. IT 업계 개발이 됐다고. 비트코인 한창 올라갈 때 코인충들이 저희 조롱할 때도 저희는 비트코인 버블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닷컴 버블이랑 똑같이 붕괴하고 있죠. 왜 그래요? 유동성이 빠지니까. 이미 손절하고 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저기 영상 올린 거 보니까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겁내 오르는데요. 요게 오른 게 오른 거예요. 이렇게 떨어진 걸 봐야지. 왜 이렇게 돼요?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기회비용 상실이랑 두 번째는 수익률.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성. 요거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죠. 자, 빚 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얘를 빚 안 내고 안전자산으로 옮겼을 때 생겨나는 수익률. 요런 부분을 봤을 때 기회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거기에 여기랑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안전자산은 훨씬 안전하죠. 원금이 깔릴 일은 없죠.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역머니 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예적금에 하루 8천억 원씩 유입되고 있고 은행으로 뭉칫돈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죠. 왜 그렇겠어요? 아직도 현금 부자 타령하고 있어요. 현금 부자들이 뭘 사요? 요즘에도 부동산 시장에 그런 기사들 뜨더라고요. 아, 대출 안 내주니까 현금 부자들만 판을 친다. 판을 치긴 뭘 쳐요. 현금 부자들은 예금에 박아놓고 있는데. 현금 부자들이 왜 현금 부자게요? 그냥 우연히 현금을 많이 벌어서? 아니에요. 자산시장에 한두 번 투자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이번에 코인 대박난 사람들 빼고 진짜로 투자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고 금리 올라가고 금리가 어느 수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음 투자 시기 때 투자를 할 총알을 아껴놔야지 하면서 예금에다 돈을 집어넣고 적금에다 돈을 집어넣고 버티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을 사겠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현금 부자 타령을 하고 있다. 부자들은 대부분 금리가 5% 넘어가면 집을 안 삽니다. 근데 현금 부자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심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현금 부자 수요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나 해서 요금을 예금해 뒀던 것들을 지금 예적금으로 옮기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관망하겠다. 그러니까 주식 코인은 손절이 됐는데 부동산은 큰돈 들어가죠? 손절을 하고 싶은데 손절이 안 돼요.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서울, 경기 3, 4월 엄청나게 빌 받았는데 작년 8월, 작년 6월, 5월 비교해보면 빌 받은 거냐? 뭐 작년 5, 6월 비교해보면 오른 거예요? 택도 없지. 그나마 요 중에서 대부분은 뭐예요? 안성, 이천, 파주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더 외곽 지역으로 가서 사는 거지. 팔리지도 않아요. 팔리지도 않는데 손절도 안 되죠. 손절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 속절없이 지켜봐야 됩니다. 결론,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서는 뭐가 늘어나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죠. 반대로 안전 자산에서는 수익률이 늘어나죠. 그래서 기회비용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는 위험 자산인 만큼 위험성이 크고 여기는 안정성이 크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요가 감소하죠. 아니, 나는 이 상황에서도 더 수익 낼 수 있다. 근데 더 수익을 내려면요, 나같이 같이 들어가서 같이 몰리는 그 심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빠지고 있죠. 수요가 감소하죠. 그러면은 위험 자산에서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 자체는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자 부담은 커지는데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지금 뭐라 그래요? 현금 채굴이란 말을 쓰고 있죠. 코인에 대해서 심리를 아직 가지고 있게 하려고 채굴이란 말을 자꾸 쓰는데, 현금 채굴이라고 하면서 손해는 안 보잖아. 그렇잖아요. 위험자산은 지금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 그러면은 안전자산으로 머니 무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 코인에서는 이미 빠지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이미 사실은 빠졌는데 여기는 손절 가능한데 여기는 손절은커녕 속절 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탈출구를 굳이 만들어줘서 당신이 지금 대신 그 빚의 부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있냐 생각해 보시면 절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 눈에 제대로 보이실 겁니다.